우리 회사가 지금 계속 이제 새만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새만금 왜 새만금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다른 거 없잖아요. 돈 되니까 하잖아요. 우리가 돈 되니까 새만금 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2002년도에서 여태까지 오고 있지만은요.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 새만금만큼 엄청난 변화가 생길 곳이 우리나라에 새만금만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거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시대가 그렇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는 그렇게 큰 흐름, 물결 속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젓가락 하나 얹고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게 어렵나요, 여러분들? 그냥 숟가락 얹는다는 얘기는 어차피 10년, 20년, 30년은 대한민국을 어떻습니까? 이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끌고 갈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수도인 만큼 지금에 있는 서울과, 지금은 서울 수도권 얘기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서울과 수도권보다도 더 엄청난 동네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네가 어디다?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시야가 좁을수록 보이는 게 적을수록 있잖아요. 안 보이죠? 우리가 아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지면은 그 분야에서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분야에서 기회가 잡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는 지식 어떻습니까? 정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정보 시대고.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돼야만이 지식을 많이 갖게 되는 거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단계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분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동산하고 관련되고 우리 업종이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정보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새만금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더욱더 확신이 들 거고, 거기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인생 일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자, 세상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나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세상은, 자, 위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압니까?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가지 않나요? 그 사람들의 의중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개발됐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개발됐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맨 꼭대기 상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는 그런 조종되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보를 독점하려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승승장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을 져야만이 세상을 이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더욱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정보력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윗대가리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맞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주식 시세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주체 세력은 누굴까요? 동학개미요? 요즘에 한참 동학개미 하니까 동학개미 하는데요. 결국에는 큰돈 진 사람들이 시세를 조정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100만 원, 200만 원 갖다가 주가 삼성전자 주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 200만 원 갖다가. 아니에요. 몇 천억, 몇 단억, 몇 천억 있어야, 몇 백억 있어야 주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결국엔 주포 세력은 개인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기관이고 돈 있는 사람들, 개인이라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주식 시세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왜 우리가 맨날 실패를 하냐면,
자, 주식시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는 세력이 있으면 파는 세력이 있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거나 기관들이 주식을 사면은 누군가는 팔아야 되겠죠. 누가 팝니까? 개인들이 파는 거예요. 분들이.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파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은 누가 삽니까? 개인들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거 구조는 개인 대 기관과 외국인. 요거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쪽은 팔고 팔 때 여기는 사고 여기는 팔 때 여기는 뭐요? 여기는 사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승자가 되겠죠. 한쪽은 승자가 되고 한쪽은 뭡니까? 패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승자가 되려면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개인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보를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90%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개인들이 팔아야 어떻습니까? 누구는 사고 여기는 팔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반대 구조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살아남는 10%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10%는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 그러죠. 분들이. 그 사람은 뭘 볼까요? 그 사람은 기관의 동향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큰 주포 세력의 흐름을 알고 주포 세력의 움직임을 보고 그 사람과 맞춰서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응? 그러면 그 시장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 시장을 잘 읽을 때 어떻습니까? 주포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잡아서 어떻습니까? 숟가락 하나만 딱 얹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응?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숟가락을 딱 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거는요.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시장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토지시장의 주포 세력은 토지시장의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응? 자, 새만금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포 세력은. 시세를 올리는 세력들은 새만금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알려면 주식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시장을 잘 읽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나 회사 입문하시기 전에 새만금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잘 아셨나요? 남북 3축, 2축 이런 거 아셨나요? 잘 모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스스로 금산에 가서 투자하고 청양에 가서 투자하고 저기 가서 논산에 가서 투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주포 세력의 움직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포 세력의 움직임을. 응?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포 세력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회사를 오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주포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주포 세력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자, 아는데, 자, 강남 시장이 뜨고, 강남 부동산이 뜨고, 강남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알았어요. 안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을. 그 다음에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알아도 안 얹는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알아도. 일단은 주포 세력의 흐름을 알았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믿고 이제는 신뢰하고 얹어야 되는데 알아도 어떻습니까? 안 얹는단 말이죠. 이분들 시장은 어떤 시장이 그런다? 제가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볼 필요가 있어요. 큰 숲을 봐야 된다. 그 숲을 보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미로가 있는데 미로 안에 있으면은 여기가 어딘지 아나요? 어디가 꼴라인인지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단 숲을 먼저 딱 보잖아요. 숲을 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미로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감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꼴대까지 찾아가려면 결국에는 뭘 봐야 되냐면 나무를 봐가지고는 몰라요. 나무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역사 돌아가는 것도 숲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것도요 숲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숲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세상 역사는 이 숲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신앙에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성경을 공부할수록 세상 역사를 알게 되는 거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한번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도 제가 저번에 제가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할 거냐면 성경과 새만금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제가 이 부분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잘 볼게요. 이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얘기할 때 여기서 한번 잠깐만요. 제가 잡읍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인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두 이적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얘기했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루시퍼의 타락과 천사장 있잖아요. 루시퍼의 타락과 어떻습니까? 루시퍼의 등장할 것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사탄은 어떻습니까? 직접 사탄이 되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세상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지배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듯이 어떻습니까? 사탄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직접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이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해 하늘에서 더 이상 있는 곳을 못 찾아 쫓아났더라.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용 있잖아요. 용과 그의 천사. 그 용은 뭘 상징하냐면 사탄 루시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그의 천사,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그 용의 특징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더라. 자, 그 용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상징을 해요. 이분들. 그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다니엘서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에 대한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가 쭉 계시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짐승에 대한 얘기를 방금 전에 했는데 어떻습니까? 10뿔이 달린 짐승 있잖아요. 그리고 10뿔이 달린 짐승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 7장에 또 적용이 되는데 그럼 10뿔 달린 그 짐승이 누구냐? 이 부분들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다니엘서에서 풀어주는데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사자 같은 독수리 날개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다음 둘째 나라가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풀어주게 되는데 둘째 나라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나라가 곰과 같은 나라인데 헬라 제국 메데페르시아예요. 헬라가 아니라 메데페르시아. 옛날에 이렇게 페르시아 들어보셨나요? 바사 해가지고 메데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국화 시켰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나라가 혹시 그 알렉산더의 나라 혹시 뭐 헬라 제국 들어보셨나요? 왜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 알렉산더. 여러분 역사를 배우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했던 세력이 헬라 제국. 그러니까 헬라라고 하는 그런 헬레니즘을 들여온 그 헬라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등장이 있는 세력을 그 등장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등장하는 세력이 누구냐? 헬라에서 그 다음 세력이 누구예요? 로마죠? 혹시 로마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네. 그 얘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쭉 보니까 이게 지금 다 관련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가 있는데 볼게요.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세우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이게 용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을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앞에 있었던 새 짐승 있잖아요. 이 새 짐승들하고는 틀리다라는 거. 강도가 세고 무섭기가 그접다. 엄청나게 파워가 있었던 나라라고 상징할 수 있겠죠. 그 짐승은 뭘 가졌더라? 10뿔을 가졌더라. 아까 제가 여기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용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용은 10뿔을 가지고 있더라 했죠? 그 10뿔의 주인공이 어디서 나오네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10뿔의 주인공이. 그 10뿔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로마.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러면 사탄은 있잖아요. 그 이적이 하나 있는데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되고 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 여태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10뿔을 가졌는데 봅시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았더니
그것들 가운데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로마는요 10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10개 나라로. 그 자체를 갖다가 로마라고 하는데 10개 나라로 분열이 되었는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3개의 뿔이 뽑히고 그 사이에서 뿌리 하나가 더 나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순차적이 돼야 되는데 역사를 봤더니 이 10나라가 분열이 되었고 이 10나라 중에서 이 3나라가 뽑히고 망하는 가운데에서 세력이 등장을 하나 하는데 그 등장하는 세력이 역사적으로 누구냐? 요즘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면은 바티칸이라고 압니까? 지금 이 로마는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은 뭡니까? 도시 국가예요. 하나의 국가입니다. 바티칸 지금 현재 자리 잡혀져 있는 교황은 바티칸 시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주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티칸 시에서 한 나라의 종교 국가가 되어 버린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로마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티칸 현재 있는 카톨릭으로 연결이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나라가 뽑히면서 천주교 바티칸 시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한번. 이 세상을 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 적 있지 않았었나요? 와갔을 때 많은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교황을 보면서 막 아버지시다 막 엄청나게 칭송하고 그렇지 않았었나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회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발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이런 일을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작은 뿔이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그러니까 세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등장하는 세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누구다? 교황청이다. 로마 교황이다. 여러분들 이게 언제 지어졌냐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서가 538년도에 지어졌어요. 그것도 BC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그러면은 지금 이 세 나라 중에서 마지막 한 나라가 뽑혔던 게 언제냐면 AD 53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AD 538년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로마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에요. 자, 1000년 전을 예언을 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래도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 뿔에는 뿔은 나라, 짐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자, 보니까 교황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이 눈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입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특징이 있는데 뿔이 있고 어떻습니까? 입이 있고. 입이 있으면 뭡니까? 이 참남한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중세 암흑 시대를 쭉 보게 되면 교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되게 많이 했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참남한 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참남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일들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이 바로 넷째 짐승이 나중에 작은 뿔로 연결되는데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대로 다시 풀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고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히며 또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10개의 뿔이 있잖아요. 넷째 짐승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10개의 뿔이 있고, 그죠?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0개의 뿔을 달린 짐승, 그 짐승은 뭐라 했다? 루시퍼, 그쵸? 사탄을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뿔이 나오고 그 앞에 새 뿔이 떨어져 나갔으니 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는데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매우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과 보다도 더 강하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는데 작은 뿔 하나는 이미 있었던 10나라 있잖아요. 10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더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뿔이 성도들을 이겨요? 그게 아니라 뿔은 나라를 상징하고 이 뿔은 작은 뿔은 교황을 상징을 하는데 이 교황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서 중세 암흑 시대에서 이겼죠. 이 부분들이 이 얘기를 상징하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세상은 교황권의 세상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러서 성도들은 이 왕국을 차지하더라. 자, 결국에는 이 세상은 교황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겠지만 맨 마지막에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된다고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성도들. 이게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말이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와서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의 넷째 왕국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을 성경이 풀어주고 있죠. 짐승은 뭐다? 넷째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 넷째 왕국은 누구다? 로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짐승은 로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모든 왕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 산산조각을 낼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10개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나서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또 하나가 그 뒤에서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을 시킬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나라로 분열됐는데 새 나라를 복종을 시키고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이 작은뿔 세력이고 그 작은뿔 세력은 어떻습니까? 교황청이다 라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야 이분들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황청은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나오죠. 여러분들 얼마나 큰 말을 한지 몰라요. 자, 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하실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때와 법을 변경시킬 것이다. 누가? 작은뿔 세력이.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작은뿔 세력이 때와 법을 변경시켰나요? 변경시켰어요. 여러분도 혹시 천주교 십계명과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십계명이 다른 거 혹시 아세요? 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상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이 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인간인 어떻습니까? 교황이 이 법을 갖다가 교묘하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놨을까? 때와 법을 바꿨는데 그때는 날짜를 바꾼 거고요. 법은 계명을 바꾼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날짜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꿔놨죠. 나중에 한번 천주교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쪽은 기독교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나오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꿔놨고 그다음에 십계명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천주교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다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계명의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갰어요. 하나 빠지고 나서. 그렇게 해서 법을 바꿔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법을 바꿔놨어요? 안 바꿔놨어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1000년 전에 앞으로 교황이라는 세력이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하고 교황이 앞으로 어떤 일을 자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538년도에 드디어 작은뿔 세력이 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황이 세상을 어떻습니까? 이제는 통치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면 한때는 1년을 얘기합니다. 1년은 360일 얘기하고 360일을 걷다가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얘기해요. 그럼 3년 반을 갖다가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을 할 때 1일을 1년으로 해석을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예언을 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3년 반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마지막 7년 환란을 갖다가 7년을 먼 미래에다 갖다 놓고 3년 반을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3년 반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가 1260일 그리고 1260년도를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60년도 그러니까 538년도부터 1260년도가 흘러가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1798년도입니다. 1798년도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세력이 누구다? 종교적으로? 교황이 될 거다.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98년도쯤에 해서 어떻습니까?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죠. 자유혁명 있잖아요. 이제 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 교황이 어떻습니까? 피우스 2세인가 6세인가? 그 사람이 그때 교황이었는데 그 교황이 나중에는 그 나폴레옹의 그
그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끌려가서 나중에 옥사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황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는 1919년도인가요? 무솔리니에 의해서 다시 바티칸시를 인정을 해주고 다시 세우죠. 그 다음부터 다시 살아나죠. 다시 천주교가. 그게 언제냐면 179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교황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을 한 게 1919년도 이후에 29년도인가요? 해가지고 무솔리니에 의해서 바티칸시, 현재 있는 교황에게 바티칸시가를 주고 거기를 다시 한 나라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교황이 점점점 성장하고 어떻습니까? 점점점 올라와서 이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이. 자,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쭉 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로마에 권한을 줬고 권력을 줬고, 로마에 의해서 또 로마는 교황청인 천주교 지금 교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교황 이 시스템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교황한테 줘서 결국에는 이 바티칸 시가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이 된다. 이 부분들이. 이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루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 가지고 있는 이교도와 짬뽕이 된 교리들을 갖다가 다시 없애고 진리로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이 그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일어난 거죠. 오늘날 개신교의 시작은 바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1517년도에 개신교의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오랜 한 1000년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이 종교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세력이 누굽니까? 교황 아니에요. 그 교황이 그거를 그냥 냅둘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조직이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 예수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1520년도에 예수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회는 교황청을 돕게 됩니다. 교황청을 돕게 되면서 지금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뿌리는 뭐냐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진리를 갖다가 없애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요, 사탄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아는 사람들 안에서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교황도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교황 자체가 666표, 666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사람이잖아. 사람 중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신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교황인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맨 마지막 때는 너가 교황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숭배를 할 거냐, 하나님한테 참신한테 숭배를 할 거냐. 이게 나중에 짐승의 표 환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두 개를 선택하는 그런 표가 주어지는데, 이런 게 역사적으로 앞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뭘 얘기하고자 합니까? 새만금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새만금?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자, 1520년도에 예수회가 창립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들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인 교황을 갖다가 감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추기 위해서 신학자를 예수회에서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를 대동을 해서 과거의 적그리스도가 지나갔고 하나는 미래에 나타날 거다 라고 하는 미래주의 학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설을 만들게 되고 그런 가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꿰맞추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대주의, 그 다음에 미래주의, 이런 것들이 교리화가 만들어진 게 그때부터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신학자를 대동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의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뽑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안 되고 성경을 못 보게 해도 안 되고 다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학자를 키워서 그 신학자들을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강의하고 가르치고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나오게 되고 그 신학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강단에 쓰게 하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그 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꺼져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안타깝게.
그러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중간에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이티라고 하는 세력이 1700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배후 조종은 예수회이고 예수회의 마지막 그 꼭대기는 천주교 교황이 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그 프리메이슨과 그 일루미나이트 있죠? 그 일루미나이트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맨 마지막 종착지는 뭐냐? 뭘까요? 그분들이.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이제 새만금하고 연계가 된다는 걸 보셔야 그래서 자, 이걸 아셔야 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종착지를 가지고자 하는 게 뭐냐? 자,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가끔 들어본 게 신세계 질서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뉴 월드 오더. 이게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맨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 신세계 질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자, 예수회 있죠? 예수회,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일루미나이트. 다 프리메이슨은 나중에 일루미나이트하고 사실은 거의 다 이제 섞여버려요. 섞여버리는 가운데 요즘에는 프리메이슨이라고도 하고 일루미나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적으로는 거의 사실은 일루미나이트 다 조직은 있지만은 일루미나이트에 있는 그 조직들이 어떻습니까? 프리메이슨에도 같이 가담이 되면서 거의 다 하나가 되다시피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또 예수회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그 예수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죠? 뭔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황은 요 시대가 요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을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 있잖아요. 이 그림자 정부를 교황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자,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 이런 세상에서 신세계 질서에 자,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뭐 중국 있잖아요. 그럼 뭐 일본, 뭐 기타 뭐 동남아 국가부터 엄청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에 보면은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든지 정계의 거물급들 있잖아요. 그 거물급들이 어디에 다 가입이 되어 있냐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일루미나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대통령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몰라요.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각 나라의 정치 거물급들을 쥐락펴락하는 세력은 어디에다 가입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일루미나이트 또는 프리메이슨 또는 예수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냐면 교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보다도 더 큰 우위에 있는 것이 일루미나이트고, 그 일루미나이트가 맨 마지막에 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질서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U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UN. 그러니까 UN이 뭡니까? 예? 세계연합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UN이 어떻습니까? 신세계 질서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UN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해서 하고요. 자, 예전에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영국, 프랑스로 쭉 나눠졌잖아요. 그거 갖다 우리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유럽 통합, EU.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자, EU도 하나가 통합이 되었죠? EU가 하나 통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 EU 본사 건물이 있는 건물 있잖아요? 건물을 보게 되면은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처럼 형상화해서 만들었어요. 그 바벨탑은 거의 사탄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왜 연관이 되냐면 이 프리메이슨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석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건축가, 목공가라고 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프리메이슨이라는 조각이 만들어졌는데, 세상은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이트의 상징적인 도용물로 세상의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뭐 피라미드에 보면은 전시안 보셨나요? 눈 하나 달린 거. 이거는요, 일루미나이트의 상징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안 간 곳이 없어요. 월트 디즈니라든지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 뭐 스타벅스 뭐 이런 데 다 이미 다 상징적인 것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성인이 돼서 이미 다 어떻습니까? 신세계 질서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오컬트 세력이라든지 우리가 보면은 이런 모든 것, 악마를 숭배하는 사상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그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로 모아지고 있고 결국에 가고자 하는 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신세계 질서. 그러면 신세계 질서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현재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있잖아요. 코로나 19 또한 마찬가지로 신세계 질서로 가기 위해서 이 엘리트 조직이 숨겨져 있는 일루미나티에 의한 소행일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러기 때문에 신세계 질서는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거대 조직은 일루미나이트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자, 이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러면 이 세계가 신세계 질서가 가고자 하는 게 뭐냐? 여러분도 혹시 빅브라더라고 들어보셨나요? 빅브라더? 이거는 감시체계잖아요. 감시체계. 그러니까 개인을 감시하고 사람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사물을 감시하고. 자, 개인을 감시하려고 하려고 우리가 혹시 베리칩 들어보셨나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 칩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갖다 베리칩 갖다가 몸에다 이식을 한 다음에 이식된 칩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자, 이런 세상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그게 바로 감시체계. 이거 갖다가 빅브라더의 시기인데, 이 빅브라더로 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세상.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인구를 어떻습니까? 줄인다거나 인구를 줄여야 돼요. 인구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인구를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19 같은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구 감축 계획도 잡혀져 있고요. 하늘에 뿌려지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대기 오염을 시켜가지고 또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인구를 감축시키는 이런 전략도 다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일루미나이티에 의한 신세계 질서로 가는 방향성. 여기에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빅브라더 체계에서 이 빅브라더 체계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있죠.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다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시스템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전환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 필요한 기술이 무슨 기술이냐면 5G 기술 들어오셨나요? 이 5G 기술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자, 우리가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우리가 보면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구분으로 해서 나눠지잖아요. 이것도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술 같은 경우도 속도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뉘어지듯이, 이것도 지금 현재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술은 5G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G 시대가 열렸고, 나중에는 이 5G 시대에 있어서 무슨 시대로 갈까요? 이제는 6G 시대로 가겠죠? 점점점 뭐 7G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현재 기술은 이 5G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어떻습니까? 이 빅브라 체계로 갈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5G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있잖아요. 5G 기술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분들이. 5G 기술. 자, 그리고 여러분들 AI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있잖아요. 5G 기술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스마트 도시 있잖아요. 스마트 도시가 뭡니까? 5G 기술이 적용이 안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IoT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여러분들 전자화폐라고 비트코인 들어보셨잖아요.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5G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이 5G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이러한 기술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뭐예요? 이게 4차 산업 아닙니까? 4차 산업?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뭘 완성을 시키려고 하냐면 빅브라더를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빅브라더.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시 체계. 그래서 뭐냐면 이 IoT를 통해서,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 비트코인,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최상위 엘리트 집단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그 맨 마지막에 가고자 하는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그 종착역이 뭡니까? 신세계 질서잖아요. 뉴월드 오더. 그게 바로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인데,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러한 방향성이 꺾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방향성 여러분들 나는 안 된다고 해서 안 갑니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 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집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미 그 사람들 앞에서는 뭡니까? 이미 뭐예요? 그렇게 된 거야. 부분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지금 상위, 뭐 정치적으로나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인들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일루미나이트에 소속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과 생각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소속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다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북한 남북관계 있잖아요. 남북관계 화해와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어떻습니까? 집중했던 사업이 뭐냐면 남북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4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뭡니까? 혁신 성장을 했죠.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뭡니까? 4차 산업을 두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치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문제는, 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자, 보니까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뭐예요? 폭파. 이게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마음대로 합의했다가 폭파시키고 건물도 막 폭파시키고, 이거는요 완전히 깡패 집단 아니면 이렇게 안 돼요. 원래는 이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누구 재산입니까?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락사무소. 여러분들 세금이 날아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이 거기다가 이거 연락사무소를 만들었는데 그 연락사무소를 어떤 이번에 6.15 합의의 상징적인 곳이 여긴데, 그 합의에 있었던 상징적인 그 건물이 어떻습니까? 한 방에 잿더미로 날아간 거예요. 어제 뿡 하고 터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남북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는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서 계속 남북한 간과의 화합을 지금 이루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은요 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보면은요 사실은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핵과 경제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뭐가 생겨요? 시너지 효과가 생기죠? 엄청난 강대국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강대국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주변 국가에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일본도 안 좋아하죠. 당연히 중국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미국도 안 좋아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나라들이. 응? 좋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계속 분단되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남북이 화해 제스처를 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안 됐죠. 그리고 남은 거는 뭐예요? 그럼 남은 게 뭐냐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겉으로 드러내고 치적을 보여야 될 거는 남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뭐예요? 4차 산업혁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대적인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 코로나 19 있잖아요. 19 일어나고 나서 뭡니까? 한국판 뭐가 생겼어요? 뉴딜 정책 있죠?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뭡니까?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뭔데 왜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금 하게 되느냐?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디지털 산업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요? 이분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응? 결국에는 이 4차 산업이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신세계 질서로 가기 위한 방향에 있어서 엘리트 집단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방향을 우리가 꺾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꺾을 수 있나요? 2차 산업으로 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거 이미 다 나와 있고 이거는 어차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도 그렇게 가기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100년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시류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어차피 시대는 세상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4차 산업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어디예요? 전진기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를 어디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까? 새만금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뭔 얘기야 또 이거는 또. 뭔 얘기냐 이게. 자, 시대적인 흐름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앞으로 모든 혁명이 바뀝니다. 모든 문화가 바뀌어요. 지금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가운데에서는 옛날에는 강북이 어떻습니까? 비싼 동네였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강남이 비싼 동네가 됐죠? 시대가 전환하면서 어떻습니까? 옛날엔 제조업이 잘 됐죠? 지금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잘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뜨는 놈이 있고 지는 놈이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뭘 봤습니까? 새만금을 보지 않았나요?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4차 산업혁명, 결국에는 빅브라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시행이 되어서 나중에 빅브라더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꺾을 수는 없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이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비싼 동네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있다라고. 여러분들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했던 남북관계가 어려워졌고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이다. 그중에서 가장 보고 있는 지역이 새만금이죠? 그냐면 전진기지니까. 자, 이 큰 그림과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아까 제가 숲을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숲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됩니까? 숟가락을 얹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를 주도하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주도하는 세력. 그러니까 그 주도하는 세력에 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할봤자 여러분들이 됩니까? 아까 주식 투자에서 그 사람들이 반대로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라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손해본다 그랬죠?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고 이 세상을 흔드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흔드는 세력은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4차 산업으로 간다 이거예요. 4차 산업으로.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빅브라더의 시행을 위해서. 왜 지금 스마트 도시를 만듭니까? 스마트 수변 도시. 자, 스마트 수변 도시가 보기 좋으라고요? 자, 스마트 도시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 차가 있고요. 스마트 집에 가면 스마트 홈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 IoT 기술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연결됩니까? 5G에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통신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신을 지배하는 그 세력이 우리의 움직임, 동선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을까 안 할까요? 그게 바로 빅브라더인 겁니다. 빅브라더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술이 바로 5G 기술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스마트 도시인데 그 스마트 도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젠 앞으로 점점 이런 스마트 도시로 외형적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인 새만금부터 시작을 하지만 새만금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도시 만들 때 있잖아요. 새로운 도시 만들어질 때마다 다 이렇게 스마트형 도시가 만들어질 거다 앞으로. 왜?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이 새만금은 바로 어떻습니까? 그 더욱더 내막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새만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빅브라더, 여기 지금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 속에서 중심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자, 옛날에 강북이 떴다라고 하면 강남이 지금 뜨고 있지만 또 시대가 바뀌면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이 뜨고 있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가 뜹니까? 새만금이 서울 수도권보다도 훨씬 더 집값이 크게 될 거다. 알겠어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이렇게 앞으로 이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다.